3차 시 합시다. 오주 3차 시, 이 자료에 오주 3차 시라고 이름을 붙이진 못했어요. 따로 그 PDF, PDF죠. PDF로 해놓은 것이라서. 그 제목을 이제 개화기 문학 담당층의 사회 역사적 성격, 신소설 작가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시에 이인직의 헤로누를 통해서, 2차 시에는 이광수의 무정을 통해서 그 과도기 문학과 근대 문학의 내용과 주제를 살펴봤죠. 이게 연결되고 어찌 보면 종합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27페이지나 되니까 양이 많죠. 그 밑줄 내가 이제 그 노란색으로 형광색 칠해 놓은 것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고, 또 그것이 더 이제 요약되고 중요한 부분, 뭐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그쪽으로만 봐도 될 거예요. 그리고 출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출력하지 말고, 분량이 많으니까 출력해서 보지 말고, 내가 하여튼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할 거고, 시험을 보면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이렇게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하고, 그렇게 머리 아프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를 할 거니까, 일단 편하게 봅시다. 자, 개화기 문학은 전통사회의 문학이 서양 또는 서구화를 꾀한 문학, 일본 문학 등의 접촉에 의해서 촉발되고 변화를 일으키며 제작 생산된 문학이다. 이 말의 의미는 개화기 문학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일본에 유학했던 지식인 작가들이 일본의 정치 소설, 이런 영향을 받아서 개화 계몽 의식을 주제로 쓴 소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이 시기 서사문학을 대표하는 신소설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전 시기와 달라진 문학 담당층의 사회 역사 성격을 이제 살피자고 하는 것이 이 이제 글의 목적입니다.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신소설 작가의 사회 역사 성격을 보면 이제 서구에서 근대 후기, 근대 국가형에 대응하는 정치적 명분으로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전 봉건 사회의 타파를 지향하는 근대 국가의 출현은 정치 이념, 가치, 행위 양식으로 민족주의를 자연스레 동반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반하게 되더라.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런 근대 민족주의 발전의 핵심 세력으로 부르주아 계급이 중요한 몫을 담당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작스럽게 봉건 체제가 와해되고,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 통치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서구적 의미에서 부르주아가, 중산층이 이를테면 형성되기가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상사적 측면에서는 비록 위로부터의 길이었지만, 이제 위로부터 개화를, 개혁을 말하죠. 갑신정변 같은 거, 위로부터 혁명을 말합니다. 동학농민전쟁 같은 경우는 아래로부터 혁명이라고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여튼 이제 어쨌든 갑신정변 같은 경우도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이제 실패했지만, 부르주아 권력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그런 개혁 운동을 촉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죠. 갑신정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대 문학과 고전 문학의 기점을 한국 문학에서는 바로 이제 이 1884년, 1884년 이제 갑오 개혁, 이걸 기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학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어떤 변화도 그렇죠. 자, 쭉 넘어가서 또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 그렇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는 봉건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위정척사 운동, 무전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농민 전쟁 사상, 무전이 이제 농토가 없는 가난한 농민들, 그리고 상업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개화파의 운동, 뭐 이런 이제 운동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신소설 작가 계층은 어느 계층에 속할까요? 부르주아 계층의, 그러니까 초기적 형태를 드러내는 부르주아 계층의 이데올로기적 대변자, 중간 계층, 이걸 말해요. 그래서 개혁파의 생각을 반영하는 게 신소설 작가들의 계급적 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개혁파도 이제 많이 나눠지잖아요. 원광개혁파, 뭐 친일개혁파, 이렇게 다양한 세력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신소설에서는 통상 개혁파에게 공히 나타나는 생각,
또는 이념적 성격들이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화기 또는 애국 계몽기, 과도기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의 절실한 과제는 근대 민족국가의 건설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 시기 문학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신소설은 특히 반봉건 또는 문명개화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중 신소설의 기본 틀을 마련해서 이후 신소설 작가들의 전범이 되는 이인직 문학의 반봉건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렬하더라. 반봉건적 성격이 뭡니까? 낡은 봉건적 체제와 인습으로부터 벗어나서 근대로 지향하는 그걸 말하죠. 그래서 이인직 그러니까 일려몽에서도 그 조선의 대관 양반 관료의 무능과 부패를 이제 그 처벌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일본 공사가 일본군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쭉 갑시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신소설 작가가 이인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조는 근데 상대적으로 대원군 쪽에 왕족 집안 출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김교재 이런 사람도 있고 몇 사람도 있겠죠. 최찬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직의 경우는 이제 신분적 배경이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 가문이기 때문에 신분적 배경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인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기 이제 각주 7번을 볼까요?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한미한 몰락한 양분 가족 가문 출신임을 짐작케 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의 행적이 이인직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1900년 관비 유학생으로 동경정치학교 입학하는 시기니까 그의 나이가 38살. 그러니까 그의 행적이 출생지 연도에 국한돼 가까스로 밝혀진다는 사실은 그가 전통적 문벌 출신이 아니고 무명의 존재. 38이면 굉장히 나이 많이 먹은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지금 만약에 지금도 뭐 유학하는 나이든 좀 상당히 좀 나이 많이 먹은 거죠. 근데 그때는 더 그랬단 말이에요. 이광수는 뭐 16, 18살 가고 19살, 20살 때 독립선에서 막 쓰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갔다. 이광수 편 이야기할 때 이랬잖아요. 누가 그를 걷어들이고 유학을 보내고 뒤를 봐줬는가 후원자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갔다는 것은 한말 관비 유학생은 몰락 양반, 서울, 중인 등으로 그 신분 배경이 대체로 낮은 사람들이에요. 왜? 일테면 돈이 많은 그 사람들은 일테면 서구에서도 사립학교 가잖아요. 근데 돈이 없고 이제 공부는 잘하면 국립학교 가. 그런 거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아나 다름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인직은 하여튼 이런 그 봉건 조선의 배타적인 벌열, 족벌, 가문 이런 중심의 정치사회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었겠죠. 한미한 그런 어떤 계층의 몰락한 양반의 사람이니까 가족. 그래서 그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외국 유학, 외국 특히 일본의 관계에서 입신 출세 고자한 세력의 일원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러한 신분적 한계, 즉 한말의 봉건 체제에서 일정한 기득권을 확보할 수 없었던 그의 위치는 이 시기 신흥 엘리트 인텔리로서 반봉건의 문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위치, 그러니까 이런 그 문벌, 신분적 문벌을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비판적인. 그러나 이인직 작품에 나타난 봉건 체제 모순의 정점이라는 것이 주로 봉건적인 수구파, 즉 민시일파, 당시 이제 권력층이었던 그런 적개심에 상당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인직의 봉건 체제에 대한 격렬한 규탄은 권력을 장악한 지배 세력에 대한 규탄이지 근본적으로 체제 변혁의 성격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일정한 한계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인직의 문학에는 표면상 그 반봉건 이런 의식도 있지만 또 양립하고 있는 게 뭐냐면 봉건적 유죄 역시 강력하게 감지할 수 있어요. 가령 그의 양반 관례에 대한 비판은 격렬하죠. 그러나 그를 대신할 개화 인텔리 세력의 형성하는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인직은 자신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계층을 그릴 때는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구어를 잘 구사해요. 구어, 입말, 말들, 생활 언어,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자신이 긍정적으로 대하는 인물 계층, 즉 개와 인텔리들을 묘사할 경우에는 좀 추상적으로 그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관념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예문을 보면서 이제 그 서로 어떻게 잘 이제 그 표현되는가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거 읽어보면 좋겠어. 다시 말해서 정리, 표지, 그의 문학의 평면적 성격은 양반 문화를 거부하는 행동감 있는 구어체 표현을 가능했더라. 그러나 정작 그의 소설의 주체가 되는 개인 인텔리를 형상할 경우 결국은 종래 문어체 소설에서 보이는 안이한 보수적 문체체계로 돌아가더라. 이건 좀 이제 전문적인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그렇구나라고 그냥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교양으로서 공부하는 거니까 대학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해조가 이제 양 왕족 그 집안 출신 이해조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공부의 범위를 좀 넓히지 말고 힘드니까 좀 좁힙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해조 편은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이제 이 주제가 3처의 주제가 계약이 문학 담당층의 사회 역사적 성격을 말하고 있으니까 뭐 이인직뿐만이 아니라 이해조라든가 여러 사람을 말할 텐데 우리는 그냥 이인직, 그다음에 이광수 그쪽 그 사람들 1차시 2차시 공부했으니까 그 사람들만 초점을 맞춰서 제한된 시간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해조 부분은 쭉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좀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신소설 작가들은 겉으로는 문명개화 반봉건 체제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그런 걸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어떤 그 봉건 사회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과도기니까. 그 지난 주차에 공부했던 황현만 하더라도 그 당대의 어떤 지배체제를 통렬하게 비판했으면서도 새로운 어떤 그 변화에는 굉장히 둔감했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학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 신소설 작가들도 여전히 근대 개화, 그러니까 봉건 체제를 비판하면서 근대 계몽 의식을 지향했다 하더라도 결국 내 안에는 그 여전히 내가 뭘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유학자였잖아요. 유학의 세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학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 이해할 수 있겠죠? 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신소설 작가를 포함한 요 11페이지에 작가를 포함한 개화 인텔리 근데 계몽의 지식인들 역시 봉건 관료 또는 지조 세력과 일정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 일정한 이해관계를 얽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소설 작가들의 봉건적 성격이 강화되어 나가는 것은 조선의 일제로의 애속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돼요. 10년대 이후 신소설의 봉건성이 두드러지는데 자 일제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가 자본의 확장이잖아요. 자본 시장의 확장. 그래서 자기 자본의 관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주를 비호하고 육성, 그러니까 일정하게 결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국적이고 반동적인 양반 관료들 일족에게 귀족 칭호와 공로금 이런 걸 주면서 이제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10년대는 엄격한 가부장적 봉건제, 전통적인 반상의 유풍, 양반과 상면이라고 하는 그런 유풍 등 전근대적 유습이 그 제도가 존속돼요. 이런 봉건적 유제가 근대적 계급의 생성을 억제하고 시대 변혁을 역행하거나 지연시켰으면 자명하다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수구 세력과 일제가 야합해서 이야기한 보수 반동 현상은 봉건 체제에 대한 철저한 청산은커녕 전 시대의 봉건적 유제를 고스란히 살아남게 하고 이는 일제 식민지 통치에 유효 적절하게 사용돼요. 왕조의 군주 자리에 누가 대신합니까? 일본 천황이 들어서고 조선 신민은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쉽사리 탈바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1910년대 이해조 최찬식 작품에 나타난 봉건적 가치 전범인 정절의 세계, 퇴행성과 복고주의. 정절의 세계는 나중에 우리 그 수업에서 이제 그 우리 교재를 보면 나중에 공부를 합시다. 쭉 후반기쯤 가면은 여기서는 그 챕터는 없네. 뭐 적절하게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어떤 정절을 강요했다는 하는 것이 이제 뭐 청일전쟁에서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환양년이라고 하는 좋은 글씨를 붙이고 그 다음에 태평전쟁에서는 이제 뭐 위안부 그 다음에 또 한국전쟁에서는 또 그 양공주 이런 그 기호를 통해서
이제 몸을 훼손한 정제를 훼손한 여자라고 이렇게 도덕적인 비판을 가했다 이런 맥락입니다. 자, 매판적 이인직 문학에 나타난 봉건제적 모순의 지향을 통한 근대주의의 지향점에서 보이는 가장 뚜렷한 한계가 뭐냐? 매판적 성격. 매판적 성격이 뭡니까? 결국은 식민 지배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봉사했다 이런 얘기죠. 민족 자본의 육성이 아니라 그 식민 지배자들의 착취의 논리에 영합하고 그게 이제 매판이라고 하는 거야. 매판. 매판성.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대 개화 인텔리는 근대화를 내가 여기 커서 민족주의와 분리해서 근대화를 우선하는 태도를 드러내. 알겠죠? 민족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민족을 바라볼 때 민족국가로서 독립보다는 그 생존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요. 일진회가 그랬던 것처럼 독립에 대한 집착 또는 열정보다는 실용적으로 민족의 경제적, 문화적 진보 등의 근대화에 힘쓰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러한 생각은 결국 뭐겠습니까? 독립보다는 근대화를 통한 내부적 자립, 이제 준비론, 알겠죠? 준비론, 민족 개조론, 무장투쟁론과 좀 다른 그런데 결국은 이제 친일로 귀결되는 그런 흐름이죠. 결정적으로 개합하는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국가의 존재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국가 민족의 소속 의식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대의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 총독부의 그 식민 통치를 용인해 결국 포기하는 거죠. 독립을 포기해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침략 자본주의를 긍정하면서 그 지배를 수용하게 돼요. 근데 이제 특히 신분 상승의 기회가 그전 과거 시기를 통해서보다 더 기존 수구 세력 안에서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다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황현이 그랬던 것처럼 유학자들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가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죠. 이제 이 귀족 계급들이 꽉 쥐고 있으니까 이제 매관 매직을 통해서도 그렇고 문벌의 이해를 통해서 그렇고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인맥 뭐 이런 다 동원돼요. 실제로 동원돼서 이제 공정하지 못한 이런 것을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인맥,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가, 무슨 이런 것들, 고향 출신이 어딘가, 이런 것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것도 있죠.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러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떤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나하고 친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렇게 뭐 채용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포지션도 그렇고 어떤 권력의 배분도 그렇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이게 바로 이제 봉건적 유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죠. 자 다시 이제 그래서 이인직의 작품에 빈번히 나타나는 국가 허무주의, 민족 허무주의 이런 것이 은세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필연적 망국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선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에 의존한 근대의 길을 모색하게 돼요. 이렇게 부패한 봉건 체제를 타파하고 국권의 강화를 위해 출발했던 개화 인텔리 세력은 지배계급 내부의 모순 관계에서 주어지는 힘의 균형에서 열세로 인해서 일본 의존적 기성을 갖게 되죠. 이들이 친일 개합하고 은세계라고 하는 이제 또 그 이인직의 혈흔우와 함께 또 다른 이제 대표적인 이인직을 대표적인 신소설이 은세계가 있는데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죠 은세계 이인직이 아니라. 자 그래서 쭉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밑에 봉건적 가치 질서로의 반동적 회귀는 곧 친일의 애속적 세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더라. 쭉 넘어갑니다. 계량주의적 아까 매판적 성격을 봤죠. 그 다음에 계량주의적 성격 계량주의 이제 계량주의가 어떻습니까? 그 어떤 민족 자결이라든가 이런 원칙이 관철되기 어려우니까 준비론이에요 결국. 그래서 현실 수용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현실 수용론입니다. 쭉 내려가면 이제 뭐 어떤 작품인가요? 여기서
이 작품 송래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네요. 이 작품 내가 잘 모르겠네요. 나 문학 박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죠? 하여튼 이 작품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 침투에 대한 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식민 지배의 그런 제국주의 침략 양상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 쭉 넘어가서, 그래서 신소설에서는 상업자본의 모습이 미미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형상화 이루어지더라도 개와 양반의 보조 역할을 하는데 그친다거나 양반의 윤리, 반상의 질서를 훼손하는 부정적인 계층으로 그려지고 있더라.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봉건 경제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또 대외적으로는 외국 자본의 극심한 침투 아래 부르주아 계급이 얼마나 허약한 실체였는지를 확인해 준다, 이런 얘기고, 당시 개화 인텔리들이 개진하고 있는 민족운동 또는 사회운동은 사실은 구체적인 물적 토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적 토대가 필요해. 사실은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뭡니까? 권력이 백성에게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 개개인에서 권력이 나오려면 백성의 의식화가 돼야 되겠죠. 뭔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곧 우리 뭐 총선거, 서울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인데 어느 당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선택하려면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개화고 계몽 의식인데, 바로 이제 알려면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려면 뭐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적 토대, 즉 일테면 그 자본주의가 좀 발전하고 그런 어떤 물적 토대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좀 갖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을 때, 그 지배체제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모순을 찾아내서 비판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서민의식이 형성되고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이 저 자본주의 체제, 이 부르주아가 없고, 부르주아 중산층이 형성되기 이전에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거예요. 그 개화 인텔리들이 개진하고 있는 민족운동 또는 사회운동은 구체적인 물적 토대가 결여된 상태에서 관념적 계량주의 성격을 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풍속 계량, 도덕 계량. 이게 뭐야? 민족 개조론, 이제 안창호의, 이광수의 도덕 계량, 풍소의 계량. 그러니까 이거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를 되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봉건 타파하고 뭐 자유연애 하고, 뭐 이제 이런 인성 개조,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퇴행하는 거죠. 퇴행. 그래서 이 시기 개혁파들은 서양을, 그러니까 아주 이제 지고지선은, 그러니까 배워야 될 그런 나라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서양은 또 뭡니까? 기독교 일치시키는 거죠. 한국 뭐 교회 어떤 종교를 이제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한국처럼 사실 기독교가 서구에서는 이미 사그라드는 그런 어떤 종교가 한국에서는 그 엄청나게 이렇게 뭐 거의 뭐 전 국민의 절반이 교회에 다니는가. 밤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밤에 그 이제 12시 넘어서 이렇게 뚝 도시를 한번 둘러보면 붉거나 푸르나 색으로 그 십자가, 건물마다 교회 있고, 1층에는 뭐 있고, 2층에 학원 있고, 3층에 교회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1층에는 뭐 편의점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교회가 왜 그럴까요? 뭔가 불안한가요, 정신적으로? 근데 이 개화기 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서구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교회와 종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그 일본의 종교, 지금이 그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게 뭔 교회든 됐고요. 하여튼 시간 생각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극단적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기독교의 죄의식과 용서와 사랑을 내세워 일제 침략을 호도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제 강점기, 기독교, 선주교 이 세력들이 전부 다 궁극적으로 친일을 하는 거예요. 일본 총독부의 조선 지배를 용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뭐 이를테면 그 본질, 어떤 근원적인 거 있잖아요. 본질적인 거, 죄의식, 용서와 사랑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언명을 통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내세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세나 그다음에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 천국, 불교가 말하는 뭐
불교는 뭘 이야기합니까? 뭐 극락?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그걸 증명할 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제 신앙이 필요한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종교가 기성의 철학과 종교가 우리의 현실적 삶을 허무주의적으로 어, 이끈다. 이렇게 이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논지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죠. 자, 정리합시다. 이제 쭉쭉 하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또 밑줄 그런 거 읽어보고 내가 한마디만 정리하고 이제 3차 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2차 시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식민지 지식 그 개화 지식인 작가들은 이를 작품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보다는 그런 제국주의적 침략 상태를 용인하는 가운데 민족의 이제 어떤 풍속의 개량이라든가 이런 걸 그 문화적 그 측면에서의 일정한 자율성을 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린 상태에서 그런 풍속의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친위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수렴되고 말았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주 3차 시술을 마치고 과제는 따로 과제방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러분 건강하고 너무 무리해서 공부만 하지 말고 시간 날 햇빛 좋을 때 산책도 좀 하고 또 밥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좀 많이 자고 그렇게 해서 건강 관리 잘하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